자, 봅니다. 웍스에서 이제 이 축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축 부품은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선이 축이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조립도를 보고서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조립 관계에 있는 다른 축에 조립되는 다른 부품들과의 관계를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까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겠어요. 물론 중심선을 가지기 때문에 얘가 원통 형상으로 만들기에 회전 보스 베이스로 가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요쪽에 보면은 요거 키홈으로 평행 키홈을 여기에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좌측면도 보면은 키홈의 깊이 요거 나타내는 그림도 있는 거 보이죠. 아, 여기는 평행 키홈을 축을 내가 설계하면서 평행 키홈을 여기 적용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이제 오일실이 여기 부품이 조립되어 있으니까 축 이쪽에다가는 오일실 부착 관계에 있는 못대기를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오일실이 조립이 될 때 축에 각진 모서리가 있어 버리면 오일실의 립이 깨지거나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일실과 축의 조립 관계에 대한 못대기를 찾아서 적용해야 될 자리구나. 여기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게 베어링이죠. 그죠? 요 베어링을 봤을 때는 베어링의 넘버가 6004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이 요 축의 지름 실측하셨죠? 이건 실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베어링 안찌름 공식을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베어링 안찌름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베어링 넘버가 4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 앞에 2자리는 계열 번호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뒤에 번호는 안찌름 번호라고 아예 표현이 돼요. 이렇게 4자리로 표시되는 거는. 자, 이렇게 뒤에 공사로 표시된 애는 아예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20파이가 되는구나. 실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베어링에 대한 안찌름 공식을 알고 있으면 설계할 때도, 축을 설계할 때도 축의 요 지름이 자동으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 조립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실측해서 플랜지 형상, 날개 형상, 이거는 실측해서 가면 되겠다. 요쪽에도 보니까 이거 또 베어링이 놓여 있는데, 이 베어링도 역시 6004 베어링이기 때문에 얘에서 따로 지시선을 빼가지고 다른 베어링 번호 안 써놨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6004 베어링이 여기에도 또 달려있는 거구나. 안찌름 공식 역시 적용해서 요것도 20파이로 보면 되는 거죠. 허허, 요런 거 쉽네. 자, 그러면 이쪽에는 역시 이게 뭡니까? 네모에다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오일실이죠. 이것도 오일실이기 때문에 여기 축에 모서리를 각지게 하지 말고 오일실에 대한 부착관계, 축의 부착관계에서 못대기 형상으로 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보고서 이 선 2줄 그어 있다고 해가지고 1 곱하기 45도 일반 못대기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봤더니 여기는 평행키가 역시 꽂힐 자리구나 해서 평행키 홈, 여기
축의 끝단에 평행 키홈 요거를 역시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는 이게 뭔가요? 뾰족 끝 홈붙이 스크류죠. 요것을 축에 적용하기 위해서 원뿔로 이거는 홈을 내야 되겠네. 요런 것도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은 제가 규격품들하고 조립되는 것들이나 뭐 다른 조립 관계에서 못따기 적용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요런 과제, 요런 어셈블리를 보셨을 때 먼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점을 어디에다 놓고 그릴까? 어셈블리의 원점은 현재 여기 있었죠. 지금 계속 어셈블리에서 이제 설계할 거예요. 어셈블리에서 설계할 때 원점을 본체 작도할 때도 원점을 여기에다 놨듯이 축의 원점도 여기에 놓이는 셈이 될 거예요. 어셈블리에서 설계하니까. 당연히 이 중심선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64로 놔두고 그리는 게 좋겠어요. 축의 중심점을 어셈블리에서 잡을 때도. 그러면 이거 회전 보스 베이스로 갈 때 어셈블리에서 어느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런 방향으로 잡혀있는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 잡아가지고 회전 보스 할 중심선을 그려가지고 요 형상들을 그려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자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저도 웍스를 켜놨습니다. 화면이 가려졌네. 웍스를 켰고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 4번 어셈블리 저장해 놨던 거 있죠? 동력 전달 장치 4로 해가지고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도큐먼츠라고 해서 동력 전달 장치 4 요거를 열게요. 어셈블리를 열었습니다. 그죠? 요거를 열고 네, 뭐 제 거는 뭐 재생성하고 저장을 안 했었나 봐요. 재생성 저장 한번 눌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어셈블리 모드에서 뭐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품 삽입의 새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새 파트로 들어갈 때 부품 삽입의 새 파트로 들어갈 때 어셈블리의 어느 평면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측면. 바로 스케치 들어가면 안 돼요. 어셈블리 스케치라고 그랬고 축을 갖다가 어셈블리에서 설계하기 위해서는 부품 삽입의 새 파트를 선택하고 내가 파트가 놓일 평면을 어셈블리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로 해가지고 우측면 평면을 선택하면 파트 입장에서는 우측면 평면 요것이 정면 평면이 돼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새 파트 누르고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 방향성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픽 창에서 요게 우측면 평면 요거 어셈블리에서 우측면 평면을 선택하는 순간 요 평면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중심선을 그려놓고 요런 형상을 막 그려주면은 이거 회전 보스 베이스로 축을 만들기 딱 좋구나.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갈게요. 스케치를 해볼게요. 요렇게 내가 설계를 해야지 계획을 했습니다. 면의 수직 보기 해볼게요. 컨트롤 8 눌러가지고 면의 수직 보기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회전 보스 베이스 가야 되니까 중심선부터 가야 되겠죠. 중심선을 요래 그려놨어요. 자,
지능형 치수를 바로 이용해서 원점 요거 클릭이 되죠. 아래에 있는 원점 요거 클릭하고 중심선 클릭해서 요 간격을 64. 자, 이 원점으로부터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64로 지능형 치수로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과제도면 보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다 그려야 될 것인가 아닌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베어링이 조립되는 깊이를 나타내는 모서리가 본체 부품이 어셈블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체 부품에 이쪽 모서리가 표시되나요? 요거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셈이에요? 요소 변환으로 요 모서리는 그냥 따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조립 관계에서 가져올 만한 선이 더 없나 볼게요. 다른 거는 더 가져올 선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요소 변환으로 따는데 잠시만 이 화면을 한 번 더 확대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소 변환 기능으로 본체 모서리 선을 따올 텐데 여기가 베어링을 조립하기 위해서 0.6으로 우리가 필렛을 적용한 자리죠. 필렛의 모서리가 여기 거를 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요 선을 따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빨간 색깔로 표시한 요 선을 요소 변환으로 따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요소 변환 클릭하고 요쪽에 모서리를 클릭해서 요걸 요소 변환으로 땄어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좀 헷갈리니까 음영 처리로 바꿔 놓을게요. 음영 처리. 표시 유형에 음영 처리 있죠? 네. 음영 처리 요거로 이렇게 바꿔 놨어요. 그러면 내가 모서리 딴 거 요거 진하게 보이나요? 그죠? 요거 보이죠? 요거 그죠? 요거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거 따졌으니까 나는 어떤 거를 더 생각하면 돼요? 요거 이제 그려놨고 이게 단이 이렇게 한번 꺾어지고 아이고 프린트를 가져다 놓고 하자. 약간 가려졌네. 요렇게 두 단이 가고 그리고 한 단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웍스창에서 얘를 여기에서 일치 시작해 가지고 선을 이래 갔다가 꺾어 놓고 요래 가서 꺾어 놓고 요래 가서 꺾어 놓고 요렇게 왼쪽 형상을 가기 위해서 선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민석 씨한테 아까 여기에다 원점 잡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선을 추가할게요. 선 그리기로 가가지고 뭐 일치만 보고 요래 그렸어요. 세 개의 단을 표시했어요. 자, Y 방향으로만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요선은 베어링에 대해서 안찌름이기 때문에 안찌름이 적용될 거니까 요 선을 클릭하고 중심선도 클릭해가지고 지름으로 넣을 때 20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 바로 가서 요거 클릭하고 중심선 클릭해서 20 됐죠? 그러면은 여기 좀 가려졌네. 이렇게 놔두고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요거하고 요거는 여러분이 실측해 보시니까 얼마가 나오시던가요? 16이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요 선분의 Y방향 지름을 넣을 때도 16파이로 넣어줄게요. 자, 요거는 실측해서 그냥 가도 되는 자리였어요. 16파이. 자, 그 다음에 또 Y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요거를 여러분이 실측하셨을 때 얘는 얼마 나오시던가요? 네, 14파이 나오셨죠? 요 선에 대해서 Y방향도 14로 넣을 거예요? 민혁씨 왜? 아, 질문하려는 건 아니었죠? 그래요. 아, 나 또 질문이 있나 했었네. 자, 그러면 요거는 14파이 요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치수 구속을 줄 텐데 본체 부품의 모서리로 땄기 때문에 얘는 본체 부품에 고정이 돼 버린 거예요. 원점, 저 아래에 있는 원점으로부터 X방향으로 정의가 된 게 아니라 본체 부품의 요 모서리에서 정의가 되어 왔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요 단들에 대한 값도 요 모서리에서부터 거리값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요 모서리에서부터 못따기 된 바깥까지죠. 요렇게를 여러분은 얼마로 실측하셨어요? 18이요. 그래요. 민혁씨 18 오케이? 네, 고마워요. 자, 요거는 18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18. 자, 그 다음으로 요 단을 또 생각할게요. X방향으로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요 간격은 얼마가 나오던가요? 네, 16. 그래서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를 클릭해 가지고 16으로 치수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저도 요 선이 좀 짧은 거라서 그냥 선을 클릭해서 넣을게요. 요거 클릭해서 그냥 16 넣어 놓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네요. 요거는 얼마 나오셨어요? 18. 네. 그래서 요 선하고 거리값을 요거 18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베어링하고 조립해서 닿는 축에서도 베어링하고 조립해서 닿는 날개 플랜지의 이면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세 단의 설계는 끝나게 되겠죠. 오일실 부착한 게 빼고 그거만 빼고 이렇게는 완성이 되겠죠. 18 해서 요렇게.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정지를 했는데요. 여기가 왼쪽에서부터 왔을 때 요거는 키옴 자리로 봐야 되고 요거는 오일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일식 부착 관계에서 못따기 치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한 부분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16하고 18 구간 여기 사이에 못따기 적용하는 거를 미리 할게요. 스케치에서 빼먹을 수 있으니까. 피처 명령에 못따기로 줄 경우 내가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스케치에서 이거는 못따기를 가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그 KS 기계제도 규격 그거를 PDF 파일로 찾아서 열어보도록 합시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학습 자료에 국가기술 자격 CAD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괄호 열고 2019년 괄호 닫고 요거 PDF 파일을 열어보자는 이야기예요. PDF 파일 기계제도 규격 하면은 요거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요 파일을 열어볼게요. 요 파일에서도 목차에서 보면은 오일실이라는 항목은 37항이고 오일실 부착 관계의 축 및 하우징 구멍의 못대기와 둥글기 요게 38항에 있어요. 38 광땡이죠? 네, 38항으로 갑니다.
자, 3파랑으로 이렇게 넘겨서 쭉 가요. 베어링 뒤에, 오링 뒤에 쯤에 있어요. 자, 저는 PDF 21페이지에서 요거를 찾은 셈인데요. 보이시죠? 제가 앞에 띄운 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규칙은 요거에 대한 규칙을 과제 도면에서 본 축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보는 방법도 D1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일 실이 조립되는 축의 지름을 D1이라고 여기 규격에서는 써놓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본 D1은 축 지름이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16이었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는 D2라고 하는 못되기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름으로 표시되는 D2 값을 마저 찾아야 돼요. 계산하는 식이 아니고 요거는 밑에 D2는 표로 찾을 수가 있어요. D1이 16일 때는 여기 밑에 보니까 D1이 16일 때 이렇게 내려가니까 16이 있네요. 그리고 D2 값은 요 옆에 바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14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렇게 찾은 14가 여기 대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각도 값은 15에서 30도를 쓴다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30도가 가장 무난하니까 30도로 가자라고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언제 할 때? 뭡니까? 하우징을 이야기할 때, 요거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기실무 이론서 책을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축에도 같은 각도 30도로 적용을 하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나요? 둥글기를 붙인다. 둥글기를 CAD 기능이나 솔리드웍스 기능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언 셈이에요? 필렛인 셈이죠. 근데 여기에는 표에도 둥글기 값을 얼마 주라는 말은 없고 데이터가 없죠. 필렛만 주라는 말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형상에 맞게 필렛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R10 적용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필렛 모서리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런 정도만 아니면 되겠네요. 한 R2 정도 주면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A3 도면 프린트 된 거 보면은 그 R2로 되어 있던 거예요. 두 군데가 다 R2로 되어 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참조하셨나요? 오케이. 물론 주소의 내용은 축의 호칭 지름은 이렇게 그 축에다가는 H8 적용한다라는 요런 거 있지만 요거는 2D CAD로 답안 작성할 때 이야기될 것이고 우선은 3D 영상으로 만들 때는 요것만 먼저 참고하고 요런 것만 참고할게요. 자, 그러면 웍스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오일실 부착관계에 못따기 적용할 자리가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D2가 여기 그냥 적용돼 있는 셈이네요. 이게 마침 14파이 우리가 잡았죠. 요거 16파이는 D1으로 우리가 잡은 거죠. 그러면 여기 선 시작해서 이렇게 그어 놓는 거 하나만 더 추가하고 여기 각진 모서리는 정리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화면을 확대해서 여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놨어요. 어느 위치인지 이해되셨어요? 14파이하고 16파이하고 요 단을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 추가해서 조절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화면을 확대해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요렇게 각져 있던 모서리들은
내가 요소 잘라내기로 없애버려야겠네요. 뭐 지능형으로 툭툭 건드려 가지고 없애버릴게요. 요소 잘라내기에서 지능형으로 해서 툭 건들고 툭 건들고 되셨나요? 근데 뭐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네, X방향으로 거리값들이 치수 구속을 줬던 이 X방향 값들이 다 지워졌죠? 다시 넣으면 돼요. 지능형 치수 갑니다. 요 점을 찍어주는 게 맞겠죠? 점을 찍고 요 단을 나타내는 선분을 클릭해서 16 들어가죠? 그리고 요 점을 다시 클릭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끝단을 나타내는 수직선 선택해서 18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선은 이제 다시 새까맣게 바뀌었네요. 정의됐어요. 정의가 안 된 거는 얘가 마저 정의가 안 됐죠. 얘는 자세를 마저 주는 셈이죠. 각도 몇 도를? 네, 30도 줍시다. 요 선하고 수평으로 놓인 요 선을 선택하면 요렇게 커서 위치를 바꿔주면 각도 표시가 되죠. 30. 자, 그러면 또 질문할 게 생기겠죠. 쌤, 여기다가 필렛도 그럼 넣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필렛 안 넣을게요. 필렛 안 넣을게요. 요거 필렛 넣으면 선이 안 생겨요. 어떤 선이 안 생기냐면 요런 모서리 선이 안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웍스에서 각진 모서리로 못따기 상태만 넣어놓고 작업을 해서 형상을 만들게요. 필렛을 안 주고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오토캐드에서 요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이 참 요거 자꾸 뜨고 짜증나게. 자, 축을 그려놓고 요거 넘어왔을 때 요 선이 필렛이 없어야 요게 생기니까 요렇게 넘겨놓고 이 각진 모서리에다가 상세도에서 아예 필렛을 주고 치수를 변경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로 여기를 자르고 그렇게 적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선이 캐드에서도 디스플레이 되게 할 거기 때문에 둥글기를 안 붙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왼쪽 방향은 정의가 여기까지 하면은 얼추 됐습니다. 여기 못따기 적용하는 거, 베어링 들어가는 자리 못따기 적용하는 것도 요거 피처 명령에 못따기로 갈 거니까 지금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과제 도면에서 플랜지 형상을 가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막 그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네. 자, 플랜지 형상부터 나오는 그림으로 다시 화면을 저는 조절해 놓고, 자, 보면은 여기 요소 변환으로 본체 엣지에서 딴 요 선의 끝점은 요거 클릭해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요거를 다른 엣지에 일치가 뜨지 않게끔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놨어요. 여기쯤으로 보이나요? 본체에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슬쩍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요 선보다 아래로 저는 이 점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어서 우리가 볼 거는 요래를 선을 추가해서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선을 요 짝에다가 요렇게 아이고 어디 모서리 엣지 뜨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일치가 자꾸 뜨죠. 요렇게 요런 거를 자꾸 피해 주세요. 피해서 요렇게 찍고 내리고 피드백도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은데 뭐 일단 뭐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여기쯤으로 가서 이렇게 꺾고 할게요. 되게 얍실하게 됐다. 뭐 이러더라도 치수를 넣으면서 이제 조절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Y방향으로 먼저 치수를 볼게요. Y방향으로 먼저 치수를 보는데 얘는 측정할 필요가 없었던 자리라고 했죠. 왼쪽 것처럼 베어링 안찌름이니까 이거 20파이로 치수 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요렇게 찍어 가지고 20파이. 아, 쌤, 반대편에 같은 지름이 있잖아요. 이거 왜 동일선상으로 안 써요? 가공을 이쪽에서 한번 깎아오고 이쪽에서 깎아오는 걸 거 아니에요. 치수가 양쪽 동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동일선상 안 쓸게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됐고, 요 지름은 우리가 실측했던 것으로 14라고 했었나요? 네네네. 요거 14파이로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얘는 14파이. 그러면 이제 X방향으로 거리값들을 재볼게요. X방향으로 거리값을 재는데 여기서부터 잴게요. 자, 여기 이 과제도면을 잘 보시면 여기는 못따기도 적용이 돼 있지만 요 선이 뭐예요? 플랜지의 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재면 안 돼요. 그거보다 한 칸 들어와서 요렇게 제일 축 입장에서는 제일 우측으로 있는 측면 모서리 있죠? 요거에서 얘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요거 얼마 나오세요? 네. 이사 가면 안 되지만 이사철인가요, 지금? 네. 자, 요거는 24로 X방향 줍시다. 자, 그러면 요 선과 요 선 해가지고 요거 2, 4. 쌤, 저쪽에 할 때하고 좀 다르게 가네요. 다르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X방향을. 요 선에서부터 플랜지까지 거리는 얼마가 나오던가요? 5, 6도 돌아가는, 그죠? 네, 이건 5, 6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을 잡고서 5, 6 요렇게 잡았어요. 아, 이제 눈치 깠어. 그러는 분 계시겠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전체,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거리값을, 축의 전체 길이값을 여러분은 얼마로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이 동의해 주셨네요. 좋아요. 136으로 요렇게 전체 치수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플랜지 쪽에 X방향 치수는 짜투리 치수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잡은 거. 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전체 치수를 136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지의 지름을 마무리를 해 볼게요. 플랜지의 지름은 여러분 얼마로 실측하셨어요? 네, 2호라는 요구르트 맛있던데. 네. 아유, 참 여러분 웃기려고 저도 그죠? 옛날에 2호라는 요구르트는 김자옥 씨가 광고했는데 별거 다 이야기하죠? 자, 요거 회전 보스부에서 돼야 안 돼요? 그죠? 여기 요 선이 있죠? 네, 요거 요소 잘라내기 갈게요. 지능형으로다가 밑에 거 한번 하고 요렇게 한번 하고 해서 요거 날렸어요. 자, 되신 분들은
자, 이 짝에 못따기 적용하는 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여기도 오일실이 조립되는 자리죠. 아하, 요거 못따기 적용하기 위해서 보는데 대신에 얘도 보면은 뭡니까? 이거는 그 뭡니까? 오일실의 규격이 좀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그림을 확대해 놓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베어링하고 오일실하고 동일선상으로 조립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적용할 축의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축의 못되기 적용할 축지름은 파이 20이죠. 왼쪽 편 거하고 다른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못되기가 들어가는데 D2 값도 다른 거 들어가겠네요. D2가 17.7. 오케이, 땡큐. 잘 찾아졌어요. 그래도 다시 보여줄게요. 마음이 급하긴 한데 저도. 네, 20파이가 D1일 때, D1이 20파이일 때 D2가 17.7이라고 표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D2 자리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20파이인 거로 이 못따기가 적용되고 난 다음에 지름값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 요것이 17.7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어땠어요? 오른쪽에 거는 바로 이렇게 갔죠. 이번 것처럼은 이렇게 꺾는 거를 갈 때 여기 점을 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경사지게만 선을 하나 추가할게요. 요래. 근데 이거 갈 때 뭐 주의하셔야 돼요? 일치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마무리 갑니다. 보이죠?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선을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규격 화면도 봤고 과제 도면하고 비교도 했으니까 화면을 확대해 놨고요. 자, 요소 잘라내기로 아예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지능형으로 톡. 여러분은 피처 편집으로 들어와 있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와 있죠? 요렇게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D2 값부터 먼저 넣읍시다. D2 값을 넣을 때 여기 점 있죠? 여기 점과 중심선을 클릭해서 지름치수로 넣는데 요 지름치수가 17.7 되셨죠? 그러면은 각도값을 이제 넣어야 되겠네요. 자, 요 선분을 클릭하고 수평선을 클릭해서 얘가 몇 도? 30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 오일실 부착 관계에 못되기까지 적용하는 거를 다 했어요. 자, 회전 보스 베이스 갑시다. 여기까지 스케치 문제 없으시죠? 회전 보스 베이스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예스. 돌렸고 축선은 자동으로 잡혔으니까 오케이 하고 파트 이름 바꾸기부터 먼저 해야 되죠. 자, 파트 이름 바꾸기 할 때 우리는 얘가 2번 축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파트 이름 바꾸기 02 축 해놓고 여기 저는 어셈블리 명도 뒤에 더 붙이죠. 왜 이렇게 저는 하냐면 다른 그 어셈블리의 축 이름들하고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저는 관리를 해요. 혹시 해서 이렇게 어셈블리 명까지 축 부품도 부품 파일 명 뒤에 어셈블리 명도 저는 혹시 해서 더 추가합니다. 자, 파트 이름 바꾸기는 하셨나요? 그러면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마저 갈게요.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자, 요거 눌러서
자, 축 동력 전달 장치 공사를 어셈블리와 동일하게 확인 버튼도 마저 누르고요. 그러면 이 어셈블리가 있는 폴더에는 우리가 총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다 있겠죠. 자, 여기는 뭐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제 DXF 변환한 것도 있고 SLD DRW 파일도 있고 본체 파트 파일도 있고 방금 저장한 축 파트 파일도 있고 스프라켓도 있고 어셈블리 파일도 있어요. 여러분 파일도 다 이 폴더 안에 있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저장까지 해 놓고 그러면은 요 도면에서 여기에다가 키홈을 축에 내는 거를 해 볼게요. 축에 키홈을 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파낸 거 성공하신 분 있나요? 일단 기능을 잘 안 알려줬기 때문에 힌트를 요거 안 줬기 때문에 요거 성공하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이 원통면에 탄젠트하게 접하면서 이 밑에 윗면 평면이 있겠죠. 윗면 평면하고 평행한 관계 그리고 원통면에 대해서 탄젠트한 요런 관계로 평면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직선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장공을 그려가지고 이걸 돌출컷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피처 탭으로 이렇게 눌러 놓고 참조 영상 만들기를 합시다. 참조 영상에서도 뭘 만든다? 기준면을 만든다. 기준면을 만드는데 먼저 선택할 면은 여기 원통면 보이죠? 이 원통면을 먼저 제일 참조로 선택하는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탄젠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하는 거는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 윗면 평면을 선택해요. 그러면 윗면 평면하고의 관계는 제2참조로 윗면 평면하고 관계는 평행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갑니다. 피처 탭을 눌러서 요거 누를 때 여러분들이 자주 뭘 누르시냐면 부품 편집 버튼을 자주 누르시게 돼요. 요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피처 탭을 눌러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 자, 원통면을 제일 참조로 먼저 클릭했어요. 지금 현재 제일 참조에 대해서 뭐라고 떴어요? 원통면에 대해서 탄젠트. 그럼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윗면 평면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열고 파트의 디자인 트리도 열고 파트의 윗면 평면 요 밑에 있네요. 그죠? 클릭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죠? 요거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수직 관계에 있던 것이 요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그런데 쌤, 나는 평면이 이 밑에 생성이 돼 버렸는데요. 원통면이 밑에 생성돼 버렸는데요. 요러는 경우가 있다면 뭐를 누른다? 옵셋 디지크를 누른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저 가볼게요. 평행으로 바꾸고 저는 문제 없지만 만일에 이렇게 됐다면 옵셋 뒤집기 요 버튼 눌러서 조절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다 성공했나요?
음. 음. 아, 그런 식으로 가도 되죠. 저는 근데 그 이해하기 편하게 윗면 평면의 수평 관계로 가자. 요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이 평면의 스케치를 가야 돼요. 이 평면의 스케치를 가야 돼요. 지금 만들어준 평면에. 네, 그런 면에서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죠. 회전 보스 베이스 밑에 방금 만들어 놓은 평면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스케치 버튼 들어가셔도 되고 우클릭해서 스케치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럼 면의 수직 보기 한번 봅시다. 요렇게 면의 수직 보기 해놓고 얘를 지금 이 방향에서 쳐다보는 상태가 요 화면이죠. 여기 과제도면 잘 보면 여기 중심선이 홈에 키의 양쪽으로 있죠. 요 말의 뜻은 뭔가요? 키의 모양이 그렇죠. 장공으로 생기는 형태라는 거죠. 요렇게도 알져 있고 요렇게도 알져 있고 그것이 요렇게 톡 튀어나온 애가 키가 조립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하고 맞춰서 우리는 요렇게 그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스케치 도구에서 직선홈 요거 쓰면 되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일단 클릭해서 뭐 일단 바깥에다 그리는 게 편할 거예요.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으면 축이 그려지면서 세 번째 점 찍는 게 크기를 결정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아, 쌤, 그러면 키는 실측하는 건가요? 도면에서 직접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도 KS 규격에 다 기입이 된 게 있어요. 자, 화면을 조절해서 KS 규격을 표시할 거를 가져올게요. 자, 얘는 KS 규격에서도 키홈은 10몇 번 항인가 그래요. 10몇 번 항. 21항이었다. 쏘리. 21항을 보면은 평행키 키홈이라고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21항. 먼저 얘에서 봐야 될 거는요. 보면은 양쪽 둥근형 그림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B라고 요 값을 설명을 해요. 우리 장공 그려놓은 거에서는 여기를 B로 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양쪽 둥근형일 때 역시 바깥에서부터 바깥까지 요렇게 치수를 기입한다. 장공의 치수 기입의 유형이에요. 요렇게 치수를 기입해 달라. 설명이 여기 L라고 이렇게 규격집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L이라는 값은 요거는 도면에서 실측해도 됩니다. 요거는 실측해도 되는 거고 규격품들도 키라는 물건을 길게 만들어서 사다가 그냥 잘라 쓰는 거예요. 길이만큼 내가 편하게. 양쪽 둥근형으로 이제 가공해서 마저 쓰는 거기도 해요. 네, 요거까지는 됐고. 그러면 규격집에서 B라는 값을 봐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정면에서 잘라보는 것으로 보수 쪽에는 B2라고 해놓고 여기는 B1이라고 해놓고 이 위쪽의 그림은 보스의 단면을 표시할 때고요. 요 밑에 그림은 축의 단면을 표시할 때 B 값이 B1, B2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림이 연상이 되나요? 자, 규격집에서 봤을 때 적용하는 축지름이 12초가 17 이하 일 때 요거로 봤을 때 여기에 14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축지름 14 D가 14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어요? 자로 대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B1, B2의 치수는 5라고 나왔네요. 5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 여기 값은 5가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실측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과제 도면에서 요 길이를 실측해 보세요. 요거는 얼마 나오시나요? 예? 하연 씨. 그죠? 18이죠? 예, 고마워요. 자, 얘는 18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길이를 재보니까 18이 나왔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키움을 바로 갈 수가 있겠는데, 얘를 돌출 컷으로 아래쪽으로 T1으로 파고 갈 때는 3의 블라인드 형태 3으로 이거를 파고 들어가야겠어요. 그 값은 요 T1에 써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웍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지능형 치수 바로 갈게요. 자, 요 선을 선택하고 반대편에 있는 선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B 값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치수 들어가죠? 5죠? 그리고 이 전체 길이를 넣을 때 잘 보세요. 뭐 중간점을 찍는 거를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치수 속성을 변경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호 자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쪽도 호 자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중심에서부터 중심으로 치수가 기입되는 거로 돼요. 근데 치수 속성에서 얘를 지시선 탭으로 바꿔요. 지시선 탭을 클릭해주고, 항목 중에서 밑으로 가보면 제1호의 상태, 제2호의 상태라고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로 바꿀게요. 최대, 둘 다. 자, 이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치수를 넣을 때 호 자체를 클릭하라는 거예요. 이 중심선 클릭하라는 게 아니에요. 호를 클릭합니다. 또 이쪽에도 호를 클릭해요. 이렇게 빼면은 일단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 치수가 들어가는 형식이죠. 일단 요거 확인 눌러놔요. 확인 눌러놓고 지시선 탭 있나요? 요거 눌러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제1호의 상태 최대, 제2호의 상태 최대 바꿀 수 있어요? 요거 안 뜨시는 분? 없죠? 어쩔 때 이게 안 뜨냐면 이 호의 센터 클릭할 때나 요 선 자체만 클릭할 때나 그럴 때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호로 반드시 선택해서 치수를 넣으셨어야 이게 들어가요. 편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놨어요. 요것이 18이죠. 18. 자, 오늘은 또 이제 장공의 치수를 기입을 이렇게 해봤어요. 규격대로. 그런데 얘가 이제 정렬돼서 가야겠죠. 위치를 잡아야겠죠. 위치를 잡아야겠는데 원점이랑 요거 중심선을 그냥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구속의 관계를 일치로 잡아버리세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서 정렬이 되나요? 네. 원점을 클릭하고 중심선 클릭해서 일치. 정렬이 됐죠? 민철 씨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중심선의 가운데 있는 점을 요거를 클릭해서 이동을 약간 시켜 놓을게요. 저처럼 요거 중심점을 클릭해 가지고 요 단 중앙쯤으로 얘를 옮겨 주세요.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되나요? 요거만 클릭하면 옮길 수 있죠?
X방향으로 왔다 갔다 옮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제 도면에서 얘를 보면은 키 홈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위치를 X방향 위치를 여기서부터 측정을 할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측정을 할까 이 이야기예요. 요렇게 측정하시는 것이 맞아요. 회사에서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자를 어디다 대고 측정하겠어요. 여기다 요렇게 자를 대고서 몇 미리 떨어진 위치 여기서 표식을 하고 또 여기까지 표식을 하고 그러겠죠. 쌤, 그런데 자를 이렇게는 왜 안 잴까요? 자를 여기 이 단에서부터 이렇게 측정하는 거 이거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왜 안 할까요? 선반이라는 공작 기계로 외경 가공하면서 이렇게 깎아 들어가죠. 여기를 깎아 들어가죠. 그럴 때 공구의 R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동그스라만이 이렇게 깎여진 흔적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R진 자리에다가 자를 대게 되면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는 아예 끝에서 재는 거예요. 여기 단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2D에서 여러분 2D 도면 프린트 가지고 계실 텐데 요 축의 끝단에서부터 이 위치 치수를 잡아놓은 거로 설명이 돼 있죠. A3 도면도 그런가요? A3 도면에도 여기서부터 축의 끝단에서부터 이렇게 키움의 위치를 설명하느라고 치수가 기입되어 있죠. 안쪽에 돼 있어요? 어이 팔려. 어이 이때 왜 이렇게 했지? 잠깐. 당황스럽네. 이거 잘못 넣었는데. 아이 참. 쏘리. FM으로 이야기하면은 FM이었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치수를 넣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쏘리. 요거 예제를 제가 잘못 정리해 놨네요. 마저 정리를 안 했네. 졸면서 하다 그랬는지 제가 잠시 졸았나 봅니다. 요 도면을 그릴 때. 미안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형상에다가 또 치수를 똑같이 넣어야 되겠죠. 요거 실측해 보시면 얘가 3mm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요거 할 때도 원통의 이 모서리를 잡고 요거 할 때도 역시 이 홀을 클릭해서 가는데 제1호의 상태를 이번에는 최소로 가야겠어요. 최소로. 자, 한번 해봅니다. 지능형 치수 모서리를 클릭하죠. 호 자체를 클릭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단 찍어놔요. 어느 탭으로 가요? 지시선 탭으로 가요. 거기에서 제1호의 상태를 뭐로 바꾼다? 최소. 여기 찾았죠? 제1호의 상태를 최소로 바꿔요. 지시선 탭에서 얘를 최소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2D 도면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우리는 여기다 3으로 고쳐서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3으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잠깐 요거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굳이 또 한번 예를 더 보여드리자면 요 모서리를 잡고 쌤 난 이 좀 복잡해요. 차라리 호의 중간점을 요렇게 잡아서 피드백으로 호의 중간 그림상으로 요거 보이죠? 요거 클릭해서 바로 넣을래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스냅으로 이렇게 중간점 찾기가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홀을 위주로 많이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3mm 들어갔고 요거 18 들어갔고 스케치에서는 끝났습니다. 얘가 규격집에서 T1의 값을 우리가 3으로 찾았기 때문에 요거의 깊이 값을 블라인드 형태이면서 3으로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오케이. 자, 바로가기 돌출 컷 해가지고 블라인드 형태일 때 깊이 값을 3. 오. 평행 키움이란 거를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이제 그려본 거예요. 잘 됐나요? 키가 꽂힐 자리를 키움이라고 하고 요런 애들은 규격에서 요렇게 찾아가지고 웍스로 표현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세이브 한번 하세요. 세이브. 어제도 그랬었죠? 다운이가 놀러 왔었죠? 네,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과제도면을 보니까 요 반대편에 요게 무슨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뾰족 끝 홈부치 멈춤 스크류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요거는 축에다 원뿔로 내야 된다고 그랬죠. 원뿔로 내려면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을 수 있고 파트 파일에서는 지금 이 평면이 정면 평면으로 잡혀 있겠네요. 정면 평면을 잡아서 역시 중심선을 하나 잡고 스케치는 뭐만 하면 될까? 점? 뭘까요? 하윤씨가 뭐 이야기했던 것 같아. 중심선하고 뭘 스케치하면 원뿔 모양을 그 회전 컷으로 낼 수가 있을까요? 세모겠죠. 요렇게 말고 그냥 세모. 그죠? 세모인데 절반의 세모만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원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뿔 형상은 뭔지 알죠? 네. 그런데 얘는 이 순하사의 호칭을 재보면 이거 얼마 나와요? 순하사의 호칭 M4네요. 그죠? 네. M4면은 요거를 삼각형을 그리고 중심선에 대해서 요렇게 지름으로 4파이로 얘를 쓸 수가 있겠네요. 너무 밑에다 그렸나? 중심선 요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스케치할 때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치수를 넣을 때 여기에서 중심선 클릭해가지고 얘를 파이 4로 넣는 게 M4의 원뿔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뾰족 끝 멈춤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거 직각 90으로 이렇게 원뿔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길이하고 같은 등변 직각 삼각형을 가주면 원뿔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스케치 파트의 정면 평면 의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일단 중심선을 잡아야겠어요. 요거 말고 중심선을 요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아래쪽에다 그려야 될 거죠. 참 아래쪽에다 그려야 될 건데 내가 너무 위에서 그렸네요. 자, 요렇게 그려 놓으면 되죠. 문제는 이 과제도면에서 중심선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얘는 이 중심선은 요 단에서 보는 게 재는 거는 더 가깝죠.
키움 이야기할 때처럼 사실은 이 축의 끝단 여기서부터 보는 게 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저번에 한 거에서 또 졸았을지 모르니까 요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얼마 떨어져 있나요? 3이요? 4죠? 그렇죠. 3mm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단에서 얘는 3mm 떨어졌다. 이렇게 볼게요. 3mm 떨어졌다. 기입하셨나요? 일전에도 그렇게 하긴 했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치수를 먼저 넣읍시다. 요 모서리에서 요 중심선까지 얘는 4mm 떨어지는 거죠. 자, 요거에서 이제 선 그리기를 들어갈게요. 선 그리기를 들어가는데 여기를 1번으로 찍고 두 번째를 여기 찍고 여기를 세 번째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일치 이렇게 뜨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선택 종료. 자, 아까 구속 조건 미리 이야기했죠. 요선하고 요선하고 두 개는 동등. 그래야 45도 잡히죠. 네. 자, 요선하고 요선하고는 동등. 난 이거 수평이 빠졌구나.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은 두 개의 선분이 동등. 형상에 대한 구속 끝났으니까 이제 치수 구속을 넣어 줍시다. 이거 지름이 몇으로 나와야 돼요? 지름 2는 반지름이고 4가 나와야 되죠. 잘 보세요. 꼭지점을 클릭하고 중심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지름으로 넣을 수 있나요? 꼭지점을 클릭하고 중심선을 클릭해서 커서를 이렇게 제끼어 가지고 4파이 넣을 수 있죠. 오케이. 스케치 끝났네. 그럼 얘는 회전 컷으로 이거 파면 되는 거죠. 자, 에러 나시는 분 있나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민웅씨 오케이? 그러면은 회전 컷 바로 가요. 회전 컷 바로 뭐 그냥 실행되죠. 아무 문제 없이 실행돼요. 팠어요. 화면을 이렇게 돌려봅시다. 아래에서 쳐다보는 거로 이렇게 돌려봅시다. 원뿔 만들어졌죠? 원뿔 만들어졌죠? 세이브 역시 한번 눌러주시고 재생성 컨트롤 B에다가 세이브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축에서 반대편의 거를 또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자, 근데 요 키홈은 이 짝에다 내야 되는데 뭐하고 90도 방향으로 나눠줘야 돼요. 요것들은 이렇게 방향이 돼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방향을 맞춰줘야 되네요. 요거 방향 틀리면 큰일 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을 또 만들어 줄 텐데 평면을 만들어야지 뭐 평행 키움 파는 거 하기 좋죠. 자, 기준면을 만들어 줄 텐데 이번에는 역시 그 제1참조를 요거 잡아서 원통면을 클릭하고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 평면에 대해서는 2번으로 잡고 첫 번째 참조에 대해서는 역시 탄젠트, 두 번째 참조에 대해서는 정면 평면에 대해서는 수평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평면을 하나 만들고 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렇게 직선홈 기능으로 요거를 해가지고 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기준면을 만들어 봅니다. 참조 영상 기준면 요면 잡아주고 보이죠? 기생씨 요면이에요? 딴 데 아니에요? 네. 자, 파트의 디자인 트리를 열고 어느 면하고 평행하게 관계를 잡는 게 좋다고요? 정면. 그래요. 정면에 대해서 직각이 아니라 평행으로 바꿔주면 제1참조인 원통면에 대해서는 탄젠트고 제2참조인 정면 평면 요거에 대해서는 평행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확인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 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할게요. 평면 2에다가 스케치예요. 이거 만들어졌죠? 응? 네. 자,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평면에다가 스케치 가기 위해서 디자인 트리에서도 평면 2에다가 스케치 가세요. 평면 2에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자, 그러면 직선홈을 사용할 텐데 역시 바깥에다 갈게요. 쌤. 과제도면은 요 절반이잖아요. 일단 직선홈으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리셨나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과제도면에서도 요거 파이 14였죠? 얘도 파이 14였나요? 키움 규격은 똑같네. 적용해야 될 요 T1 값이나 B 값이나 이런 거 다 똑같게 봐도 되네. 둘 다 14파이. 이쪽도 14파이고 요것도 파이 14고 하니까 적용하는 축 기준 똑같은 거로 봐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잘 됐네. 잘 됐어. 그러면은 얘 B 값은 아까 얼마로 적용했던 거예요? 5였죠. 5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거에서는 잠깐 정지했는데 L 값을 보면은 키를 잴 수가 없고 키온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 끝까지 요거를 재볼게요. 얼마 나오세요? 5 나와요? 9? 아닌데 16이죠? 그래요. 16까지 요게 나와야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는 16이고 길이가 16. 일단 알겠어요. 자, 요거를 16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수를 부려봅시다. 요 센터 포인트 있죠? 요거하고 요렇게 화면 돌려서 요거 엣지 잡을 수 있죠? 요거 엣지, 요 엣지하고 요 점하고를 중간으로 맞출 수 있나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딱 잡힌 상황에서 다시 저는 면의 수직폭이 왔어요. 자, 그러면 치수를 넣는데 홀을 클릭하세요. 홀을 클릭하고 모서리를 클릭하고 요거를 눈치 깠어요. 그죠? 지시선 탭으로 가가지고 얘를 제1호 상태 최대로 바꾸겠다 이거죠. 호와 모서리를 선택해서 치수를 넣으면 요거 쓸 수 있죠. 최대로 바꾸고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6. 자, 얘는 5고 얘는 1, 6이고 그죠? 근데 쌤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얘는 호공을 커팅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그냥 요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요것만 잘 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돌출컷을 가도 될까요? 얘를 이제 파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죠? 돌출컷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데 앞서 했던 T1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웍스가 똑똑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돌출컷의 값 3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요대로 그냥 쓰면 되죠. 엔터. 야, 파졌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해봅시다. 마무리, 굳히기 작업. 우리가 이 형상을 봤을 때 과제 도면에서 조립 방향이나 그런 거에 못다기를 이제 마무리로 봐보도록 할게요. 물론 베어링의 코너알도 적용을 해야겠긴 한데, 자, 먼저는 이쪽에 이렇게 못다기가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못다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베어링을 조립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쪽에도 못다기 가 있나요? 요렇게 세 군데는 1 곱하기 45도 적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모서리 하나 클릭해 놓고 못다기 바로 들어가서 얘는 1 곱하기 45도인데 어디? 여기도 1 곱하기 45도.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요 자리도 1 곱하기 45도. 이렇게 세 군데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표시하는 여기하고 여기는 뭐 때문에 못다기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오일실 때문에 이미 들어간 자리예요. 나머지 조립 방향 못다기만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 보이는 자리들 세 군데 준 거예요. 1 곱하기 45도. 자, 그러면 요거 해놨고 재생성 한번 누르고 역시 세이브 한번 누르고 이제 필렛을 하는 게 남았는데 쌤 어디 필렛이 있는데 필렛 있어요. 오일실 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캐드에서 한다고 그랬고 그래도 필렛이 또 있어요. 어딜까? 그래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축의 평면 상태일 때기 때문에 칼라하고 베어링하고 바로 조립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코너알 적용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코너알을 적용해야 되죠. 이거를 왜 우리가 신경을 쓰냐면 자, 이 축을 따로 열어놓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그림을 더 잘 보기 좋을 거니까. 자, 이 플랜지를 남기고 바이트라고 해서 선반의 바이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겠죠. 그죠? 요 원통 형상을 깎아서 들어갈 때 여기가 딱 각지게 모서리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R이 1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필렛 1이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1이 생기면 베어링은 0.6에 이 코너 R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규격에서 봤을 때 베어링의 코너 R 6004의 경우는 여기가 0.6이라고 규격에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공하고 난 후에 여기가 필렛이 1이 생겨버렸어요. R1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베어링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겠죠. 베어링이. 그죠? 이렇게 단이 서로 그 간격, 유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베어링의 코너 R을 아예 적용을 해 놓자는 거예요. 어디? 요렇게 여기를
자, 그러면 어느 모서리입니까? 여기 모서리죠. 여기에 필렛 0.6 줄게요. 요 모서리 선택하고 라운드 필렛 주기 해가지고 값을 얼마? 0.6 적용됐나요? 자, 여기 0.6 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빠진 거 있나 없나 봅시다. 네,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빠진 거는 없는 거로 보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등각보기, 참 저는 어셈블리로 돌아가야겠네요. 여러분은 어셈블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렛 준 자리는 여기였다라는 거. 그러면 모두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자, 이제 축은 작업을 다 했으니까 파트 편집, 부품 편집, 요거는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자, 이거 축을 구분하는 게 낫겠죠, 색깔을. 어셈블리에서 색깔 구분하기 해봤죠. 네, 요거 눌러서 표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표현으로 가는데 요거를 어떤 단위로 간다? 어셈블리 단계에서만 적용한다. 그죠? 요렇게 들어가서 얘 색상은 뭐 요렇게 내려가서 이거를 표준으로 바꾸고, 표준으로 바꿔서 축은 정렬의 빨간색으로 갈까요?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축을 만들어 봤어요. 본체는 주조로 만들고 난 다음에 외면 명록색 도장한다, 뭐 그런 주소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표현 들어갈 때도 역시 어셈블리 단계로 적용하는데 초록색 계열로 요 색상을 정해 볼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동력 전달 장치 4번에서 두 개의 부품을 우리가 투상해서 그려 봤습니다.